성과 물 건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카프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배경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어려운 점 등과 해결책,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근 공통서비스 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안희석이라고 하고요. 당근 내에서 닉네임은 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백엔드와 플랫폼 기술에 관심이 많고, 공통서비스 개발팀에서는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배경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당근의 카프카 클러스터 사용 현황을 보면 전사적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큐로서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서비스의 프로듀서와 그리고 다양한 컨슈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현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토픽 수는 1100개 정도가 되고 컨슈머 멤버 수는 2000개, 그리고 매일 수백만의 메시지가 발행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클러스터의 수는 13개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에서는 카프카 클러스터를 용도별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분류를 나누어 보면 당근 서비스들에서 사용하는 카프카, 그리고 광고 도메인 용도로 사용되는 카프카,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카프카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별로 사용되는 다양한 카프카 클러스터는 한국 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MSK 서비스를 사용해서 일본,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당근 글로벌 리전에도 구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카프카 클러스터, 그리고 전사적으로 모든 팀이 사용하는 공통 플랫폼 인프라이다 보니 사용자가 늘어나고 카프카 클러스터가 늘어날수록 운영에 대한 부담과 비용이 커지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당근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카프카 클러스터가 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서비스 카프카 클러스터는 전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클러스터이지만 별도 규칙과 정책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별도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간의 카프카 메시지가 변경되었을 때 하위 호환성이 깨져서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픽에 대한 네이밍 컨벤션이 별도 없었기 때문에 토픽의 이름만으로는 이 토픽이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토픽에 대한 권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카프카 클라이언트라면 모든 토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고요.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에서는 정책들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프로더프를 사용해서 IDL 래퍼에 정의하도록 하였고, 토픽에 대한 네이밍 컨벤션과 카프카 권한 관리를 위해 사슬 프로토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클러스터를 레거시와 신규 클러스터로 분리한 것은 신규 토픽은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의 정책에 맞추어 등록하고 기존 토픽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이 되는 것을 희망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좀 이상처럼 되진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가 도입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토픽 비율은 아직도 레거시 클러스터가 80%나 차지하고 분당 메시지 비율도 압도적으로 레거시 클러스터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카프카 클러스터를 각 팀별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어렵고 서비스 카프카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모든 팀이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작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의도는 점진적으로 페이드아웃하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레거시 클러스터와 신규 클러스터를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운영 비용도 2배가 되었어요. 이런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통 서비스 개발팀에서는 심리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 이때 전제 조건은 클라이언트의 변경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해당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팀이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카프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마이그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첫 번째 난관으로 부닥친 것은 스타틱 브로커 호스트 문제였는데요.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브로커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퍼티는 부트스트랩 서버즈입니다. 이 프로퍼티는 카프카 브로커의 호스트와 포트쌍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값이고, 카프카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퍼티 값을 사용해서 브로커 연결을 위한 초기 메타 정보들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당근에서 카프카 클라이언트들은 이 프로퍼티를 정적인 컨피규레이션으로 서비스별로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레거시 카프카 호스트를 신규 카프카 브로커 호스트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수천 개에 달하는 클라이언트들을 각 팀별로 모두 변경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SDK에서 브로커의 장소 투명성을 제공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당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있고, 각 언어별 SDK는 성숙도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를 만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언어별 SDK를 직접 만드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당근 사항에 맞게 모든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장소 투명성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카프카 프로토콜이었는데요. 카프카 프로토콜은 바이너리 데이터로 이루어진 포맷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는 결국 카프카 프로토콜의 포맷에 맞추어 개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프카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모든 클라이언트를 만족할 수 있는 프록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프카 프로토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포맷을 지니고 있는데요. 크게 사이즈 필드와 메시지 필드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사이즈 필드는 4바이트의 크기고, 이 필드는 이어지는 메시지 필드의 크기를 담고 있어요. 이 사이즈 필드를 읽어서 이어지는 바이트 시퀀스에서 사이즈 필드의 크기만큼 바이트를 읽으면 카프카 프로토콜의 리퀘스트 또는 리스폰즈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카프카 프로토콜이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브로커 간에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API 버전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요. API 버전은 주로 카프카 브로커가 지원하는 버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데이터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메타데이터 요청은 클러스터의 토픽 정보, 브로커 정보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돼요. 세 번째 컨슈머의 경우에는 파인드 코디네이터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통해 코디네이터 브로커 정보를 받게 돼요.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되면 이후에 메시지를 생산하거나 컨슈머하는 작업은 작업 시퀀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브로커와 연결을 하기 위한 초기 시퀀스 과정을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브로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를 대신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팀은 이러한 카프카 브로커 대신에 카프카 프로토콜 메시지를 처리하고 중계해 줄 수 있는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 서버를 개발하였어요. 카프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메시지 시퀀스 처리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고, 스타틱 브로커 호스트 대신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를 가리키도록 한번 수정하면 브로커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고민했던 모든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장소 투명성을 카프카 프로토콜 기반의 TCP 서버인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 도입으로 인한 as-is와 to-be 변화를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스타틱 브로커 호스트 정보를 개별 클라이언트별로 직접 환경 변수로 주입해서 제어를 하였는데요.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가 도입되고 나서는 클라이언트가 브로커 호스트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가 해당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모든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스타틱 브로커 호스트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에서 해당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와 연결할 클러스터의 정보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는 초기 메타 정보를 내려주는 것에만 관여하고 이후 메시지를 생산, 소비하는 것은 카프카 브로커와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별도 TCP 커넥션을 맺어서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난간인 스타틱 브로커 호스트 이슈는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 도입을 통해서 중앙에서 클러스터 전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난관인 점진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해요. 카프카에서 하나의 토픽은 여러 컨슈머 그룹이 구독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컨슈머 그룹은 하나의 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 팀에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토픽을 다른 클러스터로 이전한다고 하면 각각의 카프카 클라이언트들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 팀의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한 번에 같이 이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결정이었어요.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처럼 장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전환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전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카프카 프로토콜 포맷을 살펴볼게요. 카프카 프로토콜의 메시지 영역을 보면 헤더 값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헤더 값은 다음과 같은 값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볼 값은 바로 헤더에 있는 클라이언트 ID 값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ID는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프로퍼티로 주입되어 결정될 수 있는 값이에요. 컴플루언트 공시 문서를 보면 클라이언트 ID는 컨슈머와 프로듀서를 식별하기 위한 메타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 ID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프카 클라이언트 ID를 위한 별도 정책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클라이언트 ID를 통해서 컨슈머인지 또는 프로듀서인지 그리고 어떤 그룹 ID인지를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의 키값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의 클라이언트 ID 값을 기준으로 점진적 전환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컨슈머 A가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로 메타 정보를 요청하면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는 헤더 값에서 클라이언트 ID 값을 추출하여 해당 값을 키로 외부 설정 정보를 조회하게 되고요. 해당 키 값에 매핑되는 라우팅 컨텍스트 정보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라우팅 컨텍스트 정보로 레거시 카프카를 내려주기 때문에 와이어 프록시는 레거시 카프카로 메시지를 프록시해주게 돼요. 컨슈머 B의 경우도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지만 클라이언트 ID 키로 조회하였을 때 라우팅 컨텍스트 정보가 유카프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카프카로 메시지를 프록시해줘요. 이렇게 두 번째 난관인 점진적 전환은 헤더 기반 라우팅을 통해서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에서 좀 더 세밀한 전환을 할 수 있는 고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세 번째 난관인 메시지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메시지 동기화하는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동기화의 어려움 첫 번째는 토픽 컨피규레이션 이슈입니다. 카프카는 토픽별로 파티션의 수, 레플리케이션의 수 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해당 토픽의 컨피규레이션도 마이그레이션을 할 타겟 카프카 클러스터의 동일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야 해요. 물론 대상 토픽들을 옮길 때마다 수동으로 직접 등록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작업은 반복적인 운영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시지 동기화의 어려움 두 번째는 메시지와 오프셋 동기화인데요. 카프카 메시지를 동기화할 때 카프카 메시지 자체에 대한 동기화도 필요하지만 오프셋에 대한 동기화도 필요합니다. 카프카에서 메시지 오프셋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프카에서 오프셋은 카프카 파티션 안에서 각 메시지를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인데요. 메시지가 카프카 토픽에 들어오면 특정 파티션에 저장되고 카프카는 그 메시지에 오프셋이라는 값을 부여하게 돼요. 이 오프셋은 해당 파티션 내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정수값인데요. 카프카는 이 오프셋 값을 사용해서 카프카 컨슈머가 특정 위치에서부터 메시지를 읽어드리거나 현재 처리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컨슈머에서는 처리가 완료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프셋 커밋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때 컨슈머를 재시작한다고 해도 이 오프셋이 커밋된 지점부터 다시 메시지를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동기화를 해 주어야지만 컨슈머를 다른 카프카 클러스터로 전환하였을 때도 오프셋이 싱크된 지점에서부터 메시지를 소비할 수 있어요. 즉, 메시지의 중복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동기화뿐만 아니라 오프셋 동기화도 처리를 해줘야 해요. 세 번째 어려움은 토픽 이름의 변경입니다. 신규 카프카부터는 토픽 이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토픽인지 파악하기 위해 토픽 이름 정책을 정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카프카에서 토픽을 이전할 때는 이러한 신규 정책에 맞춰 이름을 재정의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토픽 컨피규레이션과 메시지와 오프셋 동기화, 그리고 토픽 이름 재정이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직접 구현할지 또는 별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를 고민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케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카프카에서는 미러메이커2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는 쪽보다는 미러메이커2를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러메이커2는 아파치 카프카의 오픈소스고 카프카 커넥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주요한 목적은 카프카 클러스터 간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는 솔루션이에요. 카프카 커넥트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커넥터, 트랜스폼, 컨버터로 구성되어져 있고 카프카 클러스터와 외부 시스템 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미러메이커2는 이러한 카프카 커넥트 프레임워크에서 커넥터의 구현체이고 크게 소스 커넥터와 체크포인트 커넥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각각의 커넥터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스 커넥터는 카프카 클러스터 간의 메시지를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고 체크포인트는 메시지 오프셋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러메이커2는 카프카의 배포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배포 버전에 있는 미러메이커2 관련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스트림지라는 카프카 오퍼레이터를 선택하였어요. 스트림지 카프카 오퍼레이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카프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CNCF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스트림지를 선택한 이유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고 쉽게 미러메이커를 관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스트림지 오퍼레이터는 카프카 브로커와 토픽 등에 대한 커스텀 리소스뿐 아니라 카프카 미러메이커2에 대한 리소스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카프카 미러메이커2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쉽게 미러메이커를 쿠버네티스에 생성할 수 있어요. 카프카 미러메이커2의 리소스를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사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별도 헬름 차트로 구성하였고요.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동기화할 클러스터 정보와 토픽 정보를 입력하면 구성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어요. 그러면 미러메이커2가 어떻게 메시지와 오프셋을 동기화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스 커넥터는 타깃 카프카 클러스터에 소스 카프카 클러스터 대상 토픽의 설정 값을 그대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동기화를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오프셋 매핑인데요. 아무래도 메시지 동기화할 때 서로 다른 클러스터이다 보니 오프셋도 다르게 생성돼요. 예를 들어 소스 카프카에서는 오프셋이 30이었지만 타겟 카프카 클러스터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는 오프셋이 0번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프셋 동기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메시지가 어떤 오프셋으로 생성되었는지 오프셋 매핑 정보도 관리가 필요한데 미러메이커의 소스 커넥터는 이를 오프셋 싱크스라는 인터널 토픽에다가 오프셋 매핑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체크포인트 커넥터는 소비자 그룹의 오프셋을 동기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소스 커넥터에서 생성한 오프셋 매핑 정보를 참고해서 체크포인트라는 오프셋 동기화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체크포인트 인터널이라는 토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컨슈머는 기본적으로 컨슈머 오프셋이라는 내부 토픽을 사용해서 오프셋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오프셋 동기화를 위해서는 체크포인트 인터널 토픽에서 오프셋 정보를 읽고 동기화해줘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현재는 컨슈머 오프셋으로 다이렉트로 커밋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싱크 그룹 오프셋 에네이블드라는 플래그를 활성화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슈머 오프셋으로 다이렉트 커밋하는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으로 토픽 설정, 메시지, 그리고 오프셋 동기화는 미러메이커2 도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리네이밍 토픽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당근 크레이트 유저라고 하면 서비스 유저 크레이트 유저로 새로운 토픽 이름으로 변경 후 메시지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미러메이커2에서 메시지 동기화 시에 이름을 변경하는 정책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로 레플리케이션 폴리시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두 가지 구현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폴트 레플리케이션 폴리시로 토픽 이름 앞에 소스 클러스터의 알리아스를 추가해서 동기화하는 정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덴티티 레플리케이션 폴리시로 토픽 이름을 그대로 변경 없이 동기화하는 정책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에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도 들었어요. 토픽 이름 변경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신규 토픽을 생성해서 다운타임을 가져가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 이 경우에 각 팀별로 추후에 토픽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처럼 각 팀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방법은 트랜스폼 계층에서 제공되는 라우터 레직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라우터 레직스를 사용하면 동기화를 할 때 토픽의 이름을 변경해서 동기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프셋은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라우터 레직스가 토픽 이름은 변경하지만 오프셋 동기화를 할 때 사용되는 체크 포인트 메시지 내부에 토픽 파티션에 대한 정보는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프셋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겟 토픽에 대한 이름만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토픽 파티션 이름도 변경이 필요했어요. 라우터 레직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실패하고 다시 레플리케이션 폴리시로 돌아와서 이를 커스텀으로 구현할 수 없을지 미러메이커 내부의 코드들을 살펴봤어요. 미러메이커 내부 코드에는 리네임 토픽 파티션이라는 메서드가 있었고, 이 메서드에 주입된 레플리케이션 폴리시 정책을 이용해서 토픽 파티션 이름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니즈에 맞는 별도의 레플리케이션 폴리시 구현체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 클래스는 리네임 토픽 레플리케이션 폴리시인데요. 이 클래스에서는 저희가 커스텀으로 지정한 레플리케이션 폴리시 토픽 매핑이라는 프로퍼티를 주입받게 돼요. 이 프로퍼티는 소스 토픽을 변경하고자 하는 타겟 토픽명으로 매핑하여 리스트로 주입하는 프로퍼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리네임 토픽 레플리케이션 폴리시 내부의 포맷 리모트 토픽 메서드는 주입된 프로퍼티 정보에 따라서 당근 크레이트 유저라는 소스 토픽을 서비스 유저 크레이트 유저라는 토픽 타겟 토픽명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고 이를 주입한 별도의 이미지를 빌드해서 당근 미러메이커 익스텐션이라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트림지 카프카 오퍼레이터에서 미러메이커에 대한 이미지를 당근 미러메이커 익스텐션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당근 미러메이커 익스텐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소스 토픽을 원하는 토픽명으로 변경하여 타겟 토픽으로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난간인 메시지 동기화는 미러메이커 툴을 사용해서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토픽 설정, 메시지와 오프셋 동기화, 그리고 마지막 토픽명 변경까지 함으로써 난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봤었던 해결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였는지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의 챕터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 재료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와 미러메이커 2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과정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작업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 작업의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대상 토픽과 컨슈머 그룹을 선정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로 다운타임 전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카프카 클라이언트들이 점진적으로 신규 카프카 클러스터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양쪽 카프카 클러스터에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모두 떠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컨슈머 클라이언트에서 역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과도기적인 시점에는 소스 클러스터에서 이미 처리된 메시지가 타겟 클러스터에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 순서 보장인데요. 프로듀서 또한 점진적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 순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행히도 당근에서 주요 카프카 클라이언트들은 1번과 2번은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로 다운타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1번과 2번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계획된 다운타임을 가져가면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준비 작업 두 번째는 소스 토픽과 타깃 토픽에 대한 메시지 동기화를 설정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미러메이커 헬름 차트로 만들어 두어서 밸류에 주입하여 쉽게 생성할 수 있었어요. 준비 작업 세 번째는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에서 사용할 라우팅 설정 정보를 외부 설정 서버에 추가해 두는 것인데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매핑될 수 있도록 제이슨 파일을 생성하고 값으로는 어떤 클러스터를 선택할지 리전 정보와 그룹 네임, 그리고 카프카의 알리아스 네임을 설정했어요. 준비 작업의 마지막인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는 세 가지 변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트스트랩 서버의 호스트를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를 가리키도록 수정하고, 두 번째는 컨슈머의 경우에는 변경된 토픽명을 컨슈머의 토픽 리스트에 추가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메타 정보를 네이밍 정책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컨슈머를 먼저 재시작을 해서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컨슈머 클라이언트가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복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프셋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메시지 처리는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가 모두 전환이 완료되면 이제 프로듀서도 마찬가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와 미러메이커 2를 통한 카프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경험들을 이번 발표에서 공유드렸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마이그레이션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카프카 와이어 프록시는 이번 마이그레이션 때만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카프카 사용을 위한 표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카프카를 좀 더 쓰기 편하도록 고도화하는 작업들도 남아있는데요. 토픽 관리나 매니지드 컨슈머, 이지 알러트 등과 같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서비스 개발팀과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서비스 개발팀의 안희석 켈리였습니다.